그날 밤 조금 더 일찍 그곳에 도착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12시 42분인가 1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인들이랑 밥 다 먹고 그냥 헤어지고 나서 걷고 있는데 딱 그때 여자분이 쓰러져 계셨고 그 어떤 아저씨가 다급하게 신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뭐지 한 거 다 봤어요. 가까이에서 마주한 광경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봤는데 그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커연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피랑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최초 신고를 했던 범준 씨 역시 그때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배달업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아가씨가 아!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길래 아니 왜 그리 심하게 싸워? 그대로 도망가니 손에가 칼이 들었더라고. 26일 오전 12시 40분 무렵 흰옷을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던 한 남성이 손에 둔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를 목격한 범준 씨가 소리치며 다가가자 남자는 현장에서 달아나는데요. 아가씨 저 사람 알아요. 이렇게 모른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말하고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새벽 5시 40분 무렵 숨진 피해자. 그녀는 이제 겨우 18살의 김보라 양이었는데요. 친구 정윤 양은 지금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오시고 아버님도 많이 오셔가지고 약을 사러 왔는데 그 약이 없어서 내일 다시 와야 된다 했다. 몇 시쯤 들어올 거냐 해서 1시쯤 들어간다 하고 빨리 오라고 요즘 감기 무섭다고 알겠다 하고 아버님이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하고 끄는 걸로. 그저 걷고 있었을 뿐인 보라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30살의 자영업자 박대성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답니다. 다 술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사건 직전 피해자 보라 양과 통화를 했다는 현서 양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는 시간에 12시 반쯤인가 전화가 와서 뒤에 이제 뭐 남자가 있는데 그 무섭다 막 이러는 거예요. 칼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엄청 뛰는 소리가 들려요. 언니 무슨 일이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신고해달라고. 보라 양이 박대성의 존재를 눈치채고 전화를 걸어온 시각은 12시 29분. 박 씨는 무려 10여 분간 그녀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가들이 모여있는 자신의 가게 안에서 흉기를 챙겨 주머니에 넣은 뒤 인적이 뜸한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피해자와의 간격을 좁힌 박 씨.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낯선 빌라 주차장에 흉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의 행적에 의아한 점은 더 있습니다. 이 사람 맨발이네요? 맨발로 그렇게 파란 술집에 저 상태로 술 마시러 가서 거기서도 또 뭐 외상 때리고 이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장 주변에 있는 한 호프집에 들러 태연히 맥주를 마셨던 박 씨. 그리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신발을 신은 그는 또다시 거리로 나가 행인들과 마찰을 빚던 중 검거됐는데요. 그런데 CCTV를 돌려보던 한 상인은 화면 속에 담긴 그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오다가 이쯤에서 씩 웃어요. 그러네. 무서워. 사건이 있은 뒤 골목을 빠져나온 박대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박대성, 그는 누구일까? 범행 현장에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박 씨의 가게가 문을 연 건 올해 초였다고 합니다. 4월달인가 그때 들어온 것 같아. 난 처음에 상사가 했는데 됐는데 이제 한 4개월 이제 절반은 장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한 2개월 이상은 아예 안 했어. 기껏 개업을 해놓고 어째 장사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는 박 씨.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오더라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좀
거의 정신을 잃어본 것 같아요. 처음엔 이별의 상처가 큰 거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데요. 그냥 술도 자쁘게 운항하놓고. 자주 먹어요? 자주 먹었어요. 한 2달 먹었나? 만나서. 이웃들과 갈등이 생긴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애에 그 물건을 넣어주는데 그 냉동식품을 밖에 놔두고 가지고 녹은 상태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다. 자꾸 트러블이 생겼나 봐요. 술 취하고 그 에어컨을 호주를 빼풀어가고 물이 차분해지. 근데 이제 건물 타락이야 승진했다고. 자신의 실수도 남 탓으로 돌리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제보자들은 그의 폭력성이 결별 때문이 아닐 거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때린 폭행으로만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은 게 엄청 많대요. 저한테 말하기로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부터 술만 먹으면 작은 일에도 주먹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술 먹고 이제 고등학생 시비부터 하고 그냥 좀 때렸다 해갖고 왜 때렸나 하니까 시청에서 그냥 잘 때렸다는 걸는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니까. 사람을 때린 얘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기도 했다는 박 씨. 하지만 박 씨의 군대 선임은 그를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저는 선임이었다 보니까 엄청 깍듯했어요. 엄청 각잡을 믿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후임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조금 달라져요. 욕설하면서 눈빛이 딱 변하면서 딱 혼내더라고요. 그냥 후임 대할 때는 그냥 되게 그냥 내리가골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한테 뭐 다가가지 말라고 곁에 돌지 마라, 눈 밖에 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했다는 박 씨. 나가서 이제 술을 먹다가 후임이랑 둘이 이제 주먹 다짐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좀 받았던 거고. 그때 뭐 영찰을 가거나. 가혹행위랑 이제 후임 성폭행. 잠깐 성폭행이라면 동성을 얘기한 거예요? 아유 그죠 군대니까. 그러니까 뭐 성폭행, 뭐 가혹행위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만창을 간 거예요. 여러 범죄를 저지른 뒤 동기 중에서 가장 늦게 전역을 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훈장으로 착각했다는 박 씨. 그랬던 그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진짜 이유는 뭘까? 우린 사건이 있기 얼마 전 그에게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 일어나기 한 2주 전쯤에 그 남자랑 술을 마셨대요. 걔네 가게에서. 걔네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데 누가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런 일이 된 거예요. 박 씨가 살인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흉기를 챙겨든 박 씨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가게 앞에 차를 세운 택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냥 보낸 박 씨는 두 번째 행인을 목격합니다. 바로 보라양이었는데요. 보라양을 살해한 뒤에도 흉기를 들고 2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했던 남자. 그는 뭘 하려고 했을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박 씨의 범행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약한 상대를 고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다라고 보고, 근데 그 흉기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그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를 뭐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어떻게 보면 좀 그 비겁한 형태의 남성이다. 바로 오늘 박 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보라 양의 존재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다는 18살 보라양. 그녀가 떠난 마지막 길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애도가 놓였는데요.
최초 목격자 범준 씨는 지금도 보라양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전에 맴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내가 들었던 말, 살려달라는 말,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삽니다. 지금도 생각나고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살려달라는 이 보살이고 죽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도시에서 너무도 평범히 길을 걷고 있었던 소녀는 왜 무참히 죽음을 맞아야 했던 걸까요? 그녀가 안심했을 이 밤이 더욱 어둡고 깜깜하게만 보입니다.